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3년 6개월을 끌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문제와 안전 보장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 걸로 보입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도 백악관을 찾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당사국 간 종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6개월여 만에 백악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 날선 공방을 벌인 지난 회담과 달리 But you'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out. And if we're out, you'll fight it out. 두 사람의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미군 주둔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매우 좋은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security, there's going to be a lot of help. It's going to be good.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젤렌스키도 러시아와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고 미국을 포함한 3자 회담에도 참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양자 회담 직후 젤렌스키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도 2시간 넘게 이어갔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미국의 안보 제공을 환영하며 3자 회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도중 푸틴과 40분간 통화한 트럼프는 푸틴과 젤렌스키의 만남 직후 자신까지 포함한 3자 회동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회담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실제로 전쟁이 끝날지는 핵심 쟁점인 영토와 안보 보장 문제가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의 만남을 중재하고 있는데 이게 성사되면 개전 후 처음으로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납니다. 어떤 담판일지 두고 봐야겠죠. 계속해서 신은서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당일에도 우크라이나를 폭격했습니다. Більше ніж 15 постраждалих та 3 загиблих, серед яких, на жаль, і дворічна дитина.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뒤 만족감을 보였지만 공세는 멈추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전쟁 향방은 푸틴과 젤렌스키의談判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먼저 당사자인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난 뒤 다시 자신도 참여하는 3자 회담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성사되면 전쟁 시작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첫 정상회담이 됩니다. Und verabredet, dass es ein Treffen zwischen dem russischen Präsidenten und dem ukrainischen Präsidenten innerhalb der nächsten 2 Wochen geben wird.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미국이 관여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푸틴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영토 양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We also need to discuss the possible exchanges of territor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line of contact. 당초 나토 가입을 원했던 젤렌스키도 미국의 안보 구상에 일단은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는 다음 회담으로 넘기며 말을 아꼈습니다. На папері якимось чином формалізовано найближчий тиждень, 10 днів, як я вам і сказав. Питання території – це питання, яке ми залишимо між мною і Путіним. 전문가들은 젤렌스키가 무조건 푸틴과 만나겠다고 밝힌 만큼 종전을 향한 공은 다시 푸틴에 넘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아래 러시아는 영토를 얻고 우크라이나는 그 대가로 서방 세계의 안보적 도움을 받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평화의 시금석이 될지 또 다른 전쟁의 도화선이 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크라이나가 무력을 동원해서 전황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동부전선의 많은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해당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사상자 수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 당시에 밝힌 사망자 수가 장교를 포함한 군인 4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서방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과소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영토 중에 이 돈바스 지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가장 동쪽에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묶어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접경 지역이자 칠러 성향 주민이 많아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되려는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러시아는 18세기 제정 러시아가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던 시절 중심지였던 이곳을 되찾고 싶어 하고요. 자원과 산업이 밀집된 곳인데다가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해서 실리적인 가치도 큽니다. 여기서 다 철로가 우크라이나 서부로 다 연결이 되고 그 철로를 이용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병력 수송이라든가 군사 물자 수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런데 러시아는 2014년이었죠. 크림반도를 병합했잖아요. 근데 왜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원하는 겁니까?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프랑스와 독일을 거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장애물 없는 대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이 길로 러시아를 침공했을 정도로 러시아는 서부 전선이 취약해서 국경선을 서쪽으로 밀어두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원하는 영토를 얻게 되면 흑해를 통해 지중해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러시아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까지 빨리 종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지지 세력이 국외 분쟁에 장기적으로 얽히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요. 보다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처럼 자신이 주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치적, 특히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열망이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영토를 내준다면 평화가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을 경우에 나토가 회원국에 준하는 군사적 지원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5년 동안 집권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반복해온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지 의문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돈바스를 교두보로 우크라이나 전역과 흑해, 지중해까지 사정권에 두게 됐기 때문에 영토 확장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토를 내줌으로써 평화를 산다라는 개념은 안보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공식은 아니에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킬 적에도 땅을 좀 내줄 테니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나라가 찢어진 거 우리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야속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대사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주미 대사에 문재인 정부 때 외교장관을 지낸 강경화 전 장관을 발탁했는데 트럼프 일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났던 인연을 고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가장 먼저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외교수장이었던 강 전 장관은 2018년과 2019년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렸던 한미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 배석했습니다. 최근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와 맞물려 다시 언급되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We were able to close the gap on the total amount, the number, and that I think very much due to the goodwill and the trust that the two sides have built over the past year. 전 정권 외교장관을 대사에 내정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를 조율했던 경험이 발탁 배경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아 뉴욕에 체류 중인 강 전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문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선택 아닌가요? 꽤 익숙한, 그리고 지금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주일본 대사엔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로 주일본 공사를 지낸 일본 통으로 꼽힙니다. 미일 대사 내정자에 대해선 현재 주재국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순방 전에 완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 총수들을 불러 대미 투자 등 협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근데 관세 협상에서 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고마워하면서도 정작 기업 옥죄기법이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최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동행할 재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 현지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재계를 대표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는데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에서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규제 철폐와 배임죄 완화로 보조를 맞추겠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 취지가 현실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피하거나 늦춰가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노동자라던가 혹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자신들이 제시한 노란봉투법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도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ffect Korea's reputation. 증세와 관세로 안팎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른바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까지 예고되며 기업들이 삼중고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경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법을 고쳐서 물갈이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81명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을 임명했었는데 벌써 그때를 잊은 건지요.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사 중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란 부분을 발췌해 문제 삼은 지 사흘 만에 알박기 인사 방지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임기가 2년 남은 김 관장 발언을 논란 삼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공공기관장을 물갈이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영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습니다.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급한 발의안은 국가 비상사태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 6개월 안에 직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를 위한 맞춤형 개정안이 되는 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1분기엔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들까지 모두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뒤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45명, 그중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임명됐다고 주장했는데 3년 전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81명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을 알박기로 남겼다며 여당이 된 국민의힘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일부는 윤석열 정부를 거쳐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저항한 걸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구치소 CCTV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게 명분인데 야당에선 망신 주기를 넘은 인격살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승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는 지난 11일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CCTV 영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서울구치소 소장과 그리고 간부들 만나서
설득을 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사흘 뒤 서울구치소장은 사실상 경질성 인사 조치됐고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 영상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다음 법사위가 열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CCTV 영상을 자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법사위 차원의 요청이 오면 영상 제공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형사 피고인의 교정시설 내 영상이 국회를 통해 공개될 경우 사상 초유의 일이 됩니다. 국민의힘 한 법사위원은 영상 공개 주장은 망신 주기를 넘어 도를 넘은 인격 살인이라며 인권 문제면서 기본적인 국격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특검 대응특위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지난 2월 국정조사 특위 위증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덕수 위증 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정청래 리스크입니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네. 그중 하나가 정청래 대표도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2주 사이에 한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급락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조국, 윤미향 사면, 그리고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 사태 등 이 코드 보훈 인사 여파가 크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 하락폭이 큰 거는 역시나 이 민주당의 각종 법안 밀어붙이기, 강행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대통령실은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또 여권 원로 인사들도 과격해서는 안 된다고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야당과는 안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강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적지 않은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 법무장관에게 신중한 검찰개혁 뭐 논의를 좀 더 해서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정청래 대표를 의식한 우회적 메시지입니까? 네,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 오늘 보면 정성호 장관한테 민감한 핵심 정책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께 알리고 졸속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장관한테 지시를 한 건데 사실 정성호 장관은 이미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대통령도 했고. 그런데 왜 똑같은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 아니라 정 대표한테 이 속도 조절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 아닌가 하는데 왜냐하면 정 대표가 법안을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주문이 안 통하니까 아마도 중진 실세인 정 장관한테 대신 지침을 내린 형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네. 사실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방송법 논란인데 이 방통위원장과 방송사 이사진을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위헌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의 도입도 법조계 내부에서 민변까지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오늘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속도 조절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런데 이 당정간 엇박자 이야기를 하니까 정청래 대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 뭐 누구는 정청래 대표를 밀고 또 대통령은 또 박찬대 후보를 밀었다 이러면서 불거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전당대회 때 보면 이 명심이 박찬대에 있다, 정청래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특정 후보 밀지도 않았고 예. 박 의원 출마 권유한 적도 없다. 정 대표랑 가깝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명 의원 다수는 사실상 박찬대 의원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친명 핵심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정 대표의 행보가 약간 좀 껄끄럽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에 좀 충실한 측면이 있는데 정 대표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심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리스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네, 물론 대통령실도 얘기합니다. 정 대표나 대통령실이나 가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방법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트럼프발 통상, 경제, 안보 난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하고요.
국민 지지도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세법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앞에서 총 걸기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로 인해서 보수, 중도층도 상당히 이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통합과 실용 이런 거를 부각하려는 이 대통령과 또 선명성을 외치는 정 대표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국정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대통령도 뭐 노란봉투법은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네.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 대표의 강경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내지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뀔 수가 있을까요? 뭐 지금 대통령이 사실 지난주에 정 대표랑 박 의원을 불러서 사실 같이 얘기를 했죠. 식사를 하고. 당정이 손잡고 같이 가자는 취지였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네. 근데 문제는 그 외에도 이 정 대표의 태도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로들도 쓴소리했지만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당 내에서는 정 대표의 시선이 이 정부 대통령 쪽보다는 자신을 밀어준 강성 지지층에 더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서 당권을 잡았으니 앞으로 차기든 당권 유지든 뭔가 이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정청래식의 강성 드라이브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러면 대통령의 고민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공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꿈도 있다 보니까 이 본인의 몸무게를 좀 키우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뭐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그렇죠. 하고 당청이 있네요. 하나라고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합니다.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계엄을 만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을 기각하며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많은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일 오후 5시 16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를 경찰과 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첫날부터 특검에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시기까지 적는 등 불필요하게 장황하고 재판부 몫인 법 해석까지 포함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옵니다. 특검 추가 기소 사건도 마찬가지로 부인하시겠습니까? 내란 재판과 병합 신청 계획 있으십니까? 내란 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지 한 달 만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준비 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는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공소 사실을 설명하며 신속한 재판으로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교 졸업과 사법고시 합격 시기를 공소장에 적는 건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법조항 인용을 넘어 해석까지 적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률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특검 조사가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특검은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또 풀려나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세 번째 석방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석방을 요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8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성직자 같은 사람이라며 석방을 촉구합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보석 허가와 무죄 선고를 주장한 겁니다. 닷새 만에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법안을 발의했고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5천만 원,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을 받고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다 밝혔고 또 이미 또 사실은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부원장은 내일 오전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을 점검하던 작업자들을 치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열차가 다가오면 이를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철길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에서 선로 주변을 걷던 근로자 7명이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기차가 전기차라 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잘 하지 못했나 하는. 숨진 2명을 포함해 6명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로 최근 폭우로 비탈면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는지 살피러 나섰다 7분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작업을 위해 열차 운행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검 용역은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례 작업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 선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함께 작업에 나선 코레일 직원은 열차가 다가오면 알려주는 감지 앱을 갖고 있었지만 사고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우렸는데 거의 꼭각지라 가지고 열차가 오는 걸 못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사고가 났다 하더라고. 경적 소리도 못 들었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선로 주변 작업은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 안성고속도로 붕괴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했고 감독 책임이 있는 시공사는 이 사실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인재였던 겁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교량 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울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2월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모습입니다. 6개월간 사고 원인을 분석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총체적 인재라며 하도급 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량 걷어, 대들보를 놓을 때 무너짐 방지를 위해 스크류잭이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하도급 업체는 작업 편의를 위해 해당 안전장치를 제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들보를 옮기는 특수장비도 앞쪽으로만 이동해야 하는데 뒤로 이동하면서 대들보가 비틀렸고 결국 붕괴된 겁니다. 사고 당시 스크류잭뿐만 아니라 전도방지 와이어 또한 가로보 철근 용접을 위해 이미 제거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수급자의 현장 소장이 스크류잭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은 현장에 없었고 특수장비도 신고되지 않은 다른 작업자가 조작했습니다.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은 CCTV를 달아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 사고가 일어난 거고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 직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로 가득 찬 아파트 1층 현관 앞.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뒤 주민들까지 몰려 나옵니다. 새벽 5시 15분쯤 이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불이 나자 대피하는 겁니다. 소방차가 엄청 많이 와 있고 연기가 지금 나 있고 막 그래가지고 기침하고 애기 울고.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1층 세대가 모두 탔습니다. 집안에서는 캠핑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화재가 난 지 7시간 넘게 지났지만 불탄 배터리에선 여전히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까 경찰은 배터리를 수거해 물에 담가놨습니다. 그제 서울 마포에서는 배터리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잠을 자거나 외출할 때는 충전을 하지 말고 충전이 끝나면 전원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열 폭주는 1200도씨까지 체크가 되고요. 폭주가 전이되게 돼 있어요. 급격히 위험이 퍼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1년 106건, 지난해 117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동글동글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대거 쏟아졌습니다. 뒤따르던 SUV가 이 알갱이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그 뒤로 멀리서 차량 2대가 1차로와 2차로를 따라 나란히 달려옵니다. 그런데 1차로를 주행하던 SUV가 갑자기 트럭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SUV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여기를 다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소방대원들은 찌그러진 차량에서 4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바닥을 덮고 있던 하얀 플라스틱 알갱이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차가 1차선에서 따라오더니 그대로 갓길에 있는 그 화물차 뒤를 그대로 박아버린 거예요.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새벽 5시쯤 화물차가 대형 포대에 싣고 가다 떨어뜨렸습니다. 대박을 했는데도 그게 하나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랬었지. 그럼 도로에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착 퍼진 겁니까? 예. 도로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낙하물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길이었지만 도착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 남성도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색 차량이 지하주차장 벽 쪽으로 후진하더니 멈칫합니다. 차 밖에 있던 남성이 급히 차 뒤쪽을 살펴보더니 운전석을 열고 운전자에게 나오라고 손짓합니다. 운전자가 비틀대며 내리자 밖에 있던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차를 주차장 밖으로 몰고 나옵니다. 지난 16일 저녁 강남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친구 사이인 40대 남성 2명이 한 대의 차량을 번갈아 음주운전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함께 이동했는데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강남 한복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탄 두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면허 취소, 나중에 운전한 차주인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이 사고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 듣기에 심각치 한 것 같아요. 왜 운전자를 잡냐 이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차를 인도에 빼놓고 이제 거기서 대리를 부르신 거예요. 경찰은 두 사람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우리나라의 큰 성과로 홍보됐었죠. 그런데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 기업과 굴욕적인 합의를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파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서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불리한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죠?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고요. 문제가 된 협정은 지난 1월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수주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원천 기술은 자기들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빨리 체코 원전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라라고 해서 불이 나게 사실상 노예 계약 아닙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협정문에는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9천억 원 규모의 웨스팅하우스 기자재를 구매하고 2,400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가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수출할 때 기술 검증을 받는 조항과 북미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신규 원전을 수주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미국하고는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좀 과하게 보장을 해준 것은 마이너스지만 앞으로 시장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있다. 그렇지만 너무 서둘렀던 것 아닌가. 굴욕 합의 논란에 원전주는 일제히 급락했고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4명의 당권 주자들이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대여 투쟁 방식과 대선 패배 책임 등을 두고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이틀간의 당원 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TV토론 주요 장면 이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TV토론은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 또 보라트입니다.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기 위한 당명 변경과 내년 지방선거 패배 시 사퇴 질문에 대해선 4명 후보의 대답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 대응책이나 대여 투쟁에 대한 해법에선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같이 항의하시는 것이 저는 법원과 특검에 가서 1인 시위도 했고요. 제대로 파헤치는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여야의 협치를 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중 누구를 복당시킬 거냐는 질문엔 안철수 후보만 이 대표를 택했습니다. 20대, 30대의 상징입니다. 또 특히 이과 출신이어서 양자택일 질문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실패한 자신이 아닌 윤 전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돌렸습니다. 큰 타격을 줬고 정말 안타깝고 제가 알았더라면 꼭 말렸을 일입니다. 장동혁 후보는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환 개시 중 전 씨를 공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열심히 싸운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견을 외치는 전환길 씨를 공천 주겠다. 세상이 놀랄 그런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2일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6일 결선을 실시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째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며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명령에 따랐던 일선 장교들까지 과도하게 징계 대상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휘부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어제 북한 김정은은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를 시찰했습니다. 방어적 성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이 가장 적대적인 의사표명이라며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같은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전면전 확대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역시나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실제 출동한 부대는 물론 출동을 준비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과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장교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20여 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2개월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을 하는 위법 행위가 파악되면 내부 징계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일선 장교들까지 불이익을 받거나 군 내부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공장 생산 라인은 멈춰서고 기업들도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를 먼저 윤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산업의 쌀, 에틸렌 생산 능력 국내 3위인 여천 NCC. 공장 주변에 오가는 차량 하나 없습니다. 한때 순이익 1조 원을 자랑하던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해마다 수천억 원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며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대주주인 하나와 DL그룹이 3천억 원을 긴급 수혈하면서 고비는 넘겼지만 경영난의 원인을 두고 양대 주주는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올 상반기 주요 석유화학 기업 적자는 4,7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가 깊은 불황에 빠진 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에다 중국의 공급 과잉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그냥 국제 통상 질서니 자유시장 경제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작정 덤핑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석유화학 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일본식 협동조합 방식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처럼 석유화학 업계가 흔들리면서 지역 상권도 침체됐습니다. 북적이던 상가거리는 텅 비었고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삼키며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여수 상권을 임유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여수산업단지 인근의 상가거리.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임대 스티커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점심시간이 한창인데요. 텅 빈 거리 곳곳엔 이렇게 적막감만 감돕니다. 한때 공장 근로자와 납품업체 직원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식당, 술집, 카페까지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다 못해 폐업을 택합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공단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공단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같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직원 월급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여기가 거의 공단이 한 70% 이상이 소비층이거든요. 패션 중심지로 불리던 거리 옷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50년 넘게 운영해온 수선업체는 직원 4명을 내보내고 사장님 홀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 문 열어놓으면 그냥 사람 줄 서 있고 저녁 10시까지도 이렇게 손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사람도 안 다니는 버리잖아요. 상권이 죽자 부동산 거래도 씨가 말랐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부동산에서 거래한 것이 10건도 안 돼요. 부동산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여수시에. 정부가 여수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을 약속했지만 꺼져가는 굴뚝을 바라보는 지역 경제엔 희망보다 한숨이 더 가득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TV조선 탐사보도 추적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6월 방송된 잊혀진 대학살 편에서 75년 전 기습 남침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 범죄를 추적했습니다. 방심위는 70년 넘게 단 한 차례 공식 조사도 없이 외면받은 전쟁 범죄 실상을 파헤쳐 공론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술만큼 인간에게 역설적인 존재도 드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같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물이죠. We have a drink when we're stressed and when we're relaxed, sad and happy. Alcohol is the most harmful substance on earth. Every year, it kills more people than terrorism, wars, homicides and car accidents combined. 적당히 마시면 활력 쏘고 인간관계의 윤활 유지만 매년 260만 명이 술 때문에 죽습니다. 전쟁 사망자의 16배가 넘으니 진짜 전쟁은 총과 대포가 아니라 술잔과의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알코올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재앙의 원인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걸린 사람들은 승진이 안 돼요. 교관 교장을 못하는데 교육부 장관을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음주운전으로 폐가 망신한 사람 참 많습니다. 죄 없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으니 중대 범죄죠. 교감 교장도 못하는데 교육부 장관이라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자인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까지 음주운전, 음주전과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음주운전 문제 없는 교육부 장관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천안함 희생장병을 모독하고 조국 일가 입시 비리를 감싸는 듯한 글에도 동조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천안함 사륙용사를 욕보이고 공정을 무너뜨리는 교육 철학이라면 지금의 자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법 현실을 질타하는 글도 올렸었죠. 온나무에 빗대 누구는 불법을 저질러도 멀쩡하고 누구는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뱉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올 듯합니다. 조로남불에 이은 최로남불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법합니다. 70세 넘어 선출직에 나가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자던 그였습니다. 소신대로라면 이미 70이 넘은 본인은 어쩌시렵니까? 장관이 될 줄 생각도 못하고 뱉었던 말들, 이제라도 부끄러움은 아셨으면 합니다. 8월 19일 윤정호 앵커 칼럼, 나 뜨거였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특히 남부지방과 강원 동해안을 따라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따라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강릉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